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406페이지 재무제표의 표시. 자, 재무제표는 다 이해하고 계시죠? 자,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 자, 먼저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주석을 포함한다. 그거 잊지 마시고. 자, 406. 재무보고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와 채권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의 중추적인 전달 수단이 된다. 자, 먼저 재무제표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고, 또한 재무제표는 우리 경영진은 투자자로부터 기업의 운영을 수탁받았으니까 수탁받은 책임을 보고하는 이런 역할도 수행을 한다. 자, 또한 이러한 재무제표에는 먼저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3번. 그 세 가지가 재무상태죠. 그 다음에 4번. 차익과 차손을 포함한 광의의 수익과 비용. 그게 손익계산서고. 그 다음에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출자나 배분. 이게 자본 변동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현금 흐름. 이게 현금 흐름표가 된다. 자, 따라서 전체의 재무제표에는 박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한다. 자, 또한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대신에 대차, 대조표 이런 용어를 사용해도 위배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재무제표는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된다. 재무상태표가 더 중요하고 손익계산서가 중요한 거 아니라 동등하다. 네 놈은 다 동등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은 우리 표시 방법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하나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죠. 자, 우리 이제 손익계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손익계산서 그러면은 대변에는 매출, 차변에 매출원가, 그러면은 매출이익, 차변에 매출이익을 대변에 보내고, 기타의 수익, 그러면 기타의 비용, 그러면 여기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죠.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순이익이 나오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이렇게 보내고, 거기서 법인세를 빼면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거죠. 이 포괄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여기다가 기타 포괄이익,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실, 이렇게 해서 총 포괄이익, 이렇게 두 개를 작성해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요거를 여기 있는 얘를 열로 보내는 거죠. 이제 요 밑에다가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총 포괄이익,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기타 포괄이익. 그 다음에 여기에 기타 포괄손실. 그래서 여기다가 총 포괄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작성해도 되고 그냥 하나로 이어서 작성해도 좋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자, 408페이지.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표시할 때 지켜야 할 일반사항, 왕별. 그거는 꼭 좀 외워두세요. 자, 먼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공정하게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거하여서 작성해라. 그래서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거하여서 작성했으면은 주석에다가 본 재무제표는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써주래요. 자, 그 다음에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자,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계속 기업의 가정하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라. 요게 계속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를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재무제표에서 좀 중요한 개념은, 자, 먼저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포괄, 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자, 현금흐름표가 있으면,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무상태죠. 얘는 일정 시점이 되고,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일정 기간의 자본변동, 일정 기간의 현금흐름.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일정 기간, 얘는 일정 시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 세 개는요, 요거 세 개는 자, 발생주의로 작성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현금흐름표, 요 놈만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해야 된다. 그거 좀 잘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08로 와서, 자, 중요성과 통합표시. 자, 이 계정 과목이 좀 중요하다면 별도로 따로 계정 과목을 만들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대. 그러면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상계.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자,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자, 통합해서 상계해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나왔을 때, 자, 그런 거는 통합해서, 또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 이런 거 나올 때 이건 통합해서, 자, 순액으로 보고할 수 있다. 원칙은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거죠. 자, 재무제표의 보고 빈도. 적어도 재무제표는 1년마다 작성. 자, 그 다음에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해서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그때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주석에다가 공시.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1년 단위로 작성하는데요. 자, 실무적인 이유로, 자, 어떤 기업은 52주, 1년이 52주잖아요. 52주의 보고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도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1년 기준도 가능하고 52주로 표시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교정보. 반드시 기업의 재무제표는 전년도와 당해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라. 자, 그 다음에 410으로 가서 표시의 계속성. 재무제표의 항목과 표시와 분류는, 자, 사업 환경의 변화나 회계 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게, 자, 표시해서 비교 가능성을 높여라. 지금까지 나와 있는 8가지 사항, 자,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자, 2번.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 평가하고, 자, 현금 흐름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자, 부적절한 회계 정책에 대하여는 공시나 주석,
보충 자료를 통해서 설명함으로써 정당화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죠. 자, 부적절한 회계 처리 방법은 어떤 변명을 해도 자, 정당화될 수 없다. 4번이 틀린 답이죠. 자, 5번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상태나 재무성과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자, 우리 재무제표의 보고 목적이라고 한다. 4번만 틀렸죠. 자, 뭐 다른 건 중요한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각 재무상태 표서부터 들어갔습니다. 자, 411페이지에 자, 완별하세요.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자, 또한 이러한 재무상태를 작성함으로써 자,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유동성이나 자, 우리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하죠.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이유. 자, 정보 이용자가 요 기업의 유동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 탄력성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자, 회계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년에 갚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걔는 비유동 부채에서 비유동 자산으로 이렇게 분류 변경을 해줘야죠. 자, 그래야 기업의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위험을 알 수 있죠.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다. 그러면 위험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표시가 되죠.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내 기업의 순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 자, 밑줄 긋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과 재무적 탄력성과 수익성과 위험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재무상태표에는 적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해라. 그래서 이 자산에는 뭐 이 매출채권이라든지 재고자산, 당좌자산, 투자자산 얼마, 유형자산 얼마, 생물자산 얼마, 기타 비유동자산 얼마 이런 식으로 이 최소한의 이런 항목은 보고를 하라는 거죠. 자, 왼쪽에 밑줄 그십니다. 자,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금융자산, 지분법 적용 투자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단기 법인세와 관련된 자산, 이연 법인세 자산. 적어도 이렇게 그 정도는 구분을 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자, 오른쪽 대변에는 지배기업 소유주의 귀속자본, 자본이죠. 그 다음 매입채무나 기타 채무, 충당부채나 금융부채, 단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 이연 법인세 부채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 법인세 자산은 유동자산, 자, 유동부채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만 또 완별해 주시고. 자, 기출문제. 자,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거. 그럼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니까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 나타나야죠. 그러면 수익과 비용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자본금은 자본이고요. 성급보험료 자산, 손실충당금은 자산의 마이너스, 이익준비금은 자본, 임차료는 비용이죠. 자, 따라서 임차료는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항목이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항목 아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표시 방법. 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유동성 순서에 따르는 표시 방법이 신뢰성이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해서 표시하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표시하는 거죠.
자, 유동성에 따라 표시해요.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화되긴 쉬운 속도죠. 그래서 유동성, 자, 오른쪽에 보시면 유동성 순서 배울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 요거를 적용하기가 왼쪽이에요. 자, 유동성 순서에 따르는 표시 방법이 신뢰성이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해라 이 소리죠. 유동 비유동. 그러니까 유동성 순서 배울법은 현금화되기 쉬운 속도 그대로 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현금화되기 쉬운 놈부터 배열을 하는 거고, 자, 유동 비유동법은 유동자산, 유동부채, 그러니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눠서 표시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혼합법은, 자, 이게 유동자산이고 비유동자산이면 요 중에서도, 자, 혼합 방법은 이렇게 나누고 다시 여기서 현금화되기 쉬운 속도로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배열을 해주면 요거는 이제 혼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배열하거나 요렇게 배열하거나 이렇게 섞어서 할 수 있다 이 소리고요. 또 이 우리가 유동 비유동이라고 구분한다고 해서 유동자산을 먼저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비유동자산 먼저 쓰고 유동자산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1번이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이고 2번이 유동성 순서대로 표시하는 거고, 자, 3번은 혼합법이다. 자, 혼합법은 이렇게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고 다시 유동성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 이 방법을 혼합 방법이라고 한다. 자, 뭐 딴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쭉 남기세요. 자, 415페이지에, 자,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 자, 유동자산은 언제나 1년 기준, 자, 또는 정상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되는 게 유동이다. 자, 1번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된대요. 그러면 유동자산.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유동자산. 자,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대요. 자, 언제나 유동과 비유동의 판단 기준은 결산일이죠.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된다. 그러면 유동.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된다. 비유동. 자, 4번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년 미만, 12개월 미만이면 유동이죠. 자, 정상 영업주기 및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소비할 의도가 없대요. 그러면 얘는 비유동이죠. 그래서 5번이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답이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고 416페이지에 그 다음에 두 개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기량 손익계산서와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기출문제. 다음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당기 순이익과 총 포괄이익. 자, 요거 아까 우리 손익계산서 양식. 자, 대로 갑니다. 그러면 먼저 매출액에 매출 원가. 자, 그러면 매출이익이 보고되죠? 그러면은 매출이익이 82만 4천 원인데 매출 할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순매출액은 81만 2천 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매출원가는 기초에다가 순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을 차감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초가 8만 2천 원이고, 자, 매입액이 얼마 나왔어요? 39만 2천 원. 자, 거기에서 기말이 6만 2천 원. 그러면 41만 2천 원이, 자, 매출원가니까 매출이익은 40.
자, 매출이익이 40이면 자, 그 다음에 기타의 수익과 기타의 비용을 차감하세요. 그러면 얘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에요. 자, 기타 수익은 3만원. 자, 그 다음에 물류비와 관리비 얼마 나왔어요? 20. 자, 물류비와 관리비 20. 그러면은 43에서 20 빼면은 23만 원이 세전이익이죠. 자, 그 다음에는 법인세 비용이 얼마 나왔나 봐요. 거기에서 자, 법인세 비용은 30%래, 30%. 그러면 여기가 이제 법인세 비용이 자, 23만 원에 30%. 그러면 6만 9천 원이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3만 원 빼면은 16만 1천 원이 당기순이익. 자, 당기순이익이 16만 1천 원이면 자, 기타 포괄 이익과 자, 기타 포괄 손익이 자, 여기는 얼마 나왔어요? 2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2만 원에서 역시 30%를 법인세로 빼야죠. 그러면은 14,000원이네. 14,000원. 그러면은 여기에 요거 더한 게 총포괄 이익이 되겠죠. 자, 17만 5천 원이 총포괄 이익이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당기순이익은 16만 1천 원이고 그 다음에 총포괄 이익은 17만 5천 원이 된다라는 것을 자,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요게 바로 포괄손익계산서의 양식.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418페이지에 중요한 게 자,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할 때 목적 적합하다면 자, 손익계산서와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제목이나 항목, 중간합계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특별 손익의 항목은 절대 쓸 수 없다. 자,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에도 자, 특별 손익 항목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딴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비용의 분류. 자, 비용은 성격별로 분류할 수 있고 기능별로 분류할 수 있다. 자, 뭐 딴 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자, 먼저 자, 421페이지 가시면 자,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비용을 성격별로 표시하는 항목이 아닌 거. 자, 우리가 기능별로 보고할 때는 매출원가가 들어가죠. 그러나 성격별로 보고할 때는 매출원가를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왼쪽에 보시면 자, 포괄손익계산서 위에 게 성격별 분류고 자, 밑에가 기능별 분류인데 자,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자, 여기가 그냥 그 기타 비용이나 기타 여기 나와 있는 매출원가 그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 이런 거를 분류할 때 기능별로 서로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는 자, 기능별로 묶어라 이거죠. 그럼 이 매출원가고 자, 요 기타 비용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물류 관리비. 그다음에 뭐 마케팅 비용. 자, 그다음에 금융 비용. 그래서 서로 비슷한 것끼리는 그 기능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래요. 그러면은 기능별로 분류하게 되면은 요 기능 속에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성격별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기능별로 분류했으면 자, 다시 한번 성격별로 또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성격별로 했어요. 성격별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다 쓰는 거죠. 뭐 운반비,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이자 비용, 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써줘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성격별로 보고했기 때문에 기능별로 다시 재분류할 필요는 없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420페이지에 밑줄 그으세요. 기능별 분류법은 매출원가법으로 비용을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이렇게 기능별로 분류한다.
따라서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능을 기능별로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경영자가 자기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에는 자, 기업의 감가상각비나 종업원 급여 등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 자, 반드시 공시해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묶음으로 가는 거예요. 묶음으로 갔을 때는 여기에는 다시 어떤 게 있고 여기에는 어떤 게 있다. 요걸 성격별로 다시 재분류하라는 거고 처음부터 성격별로 갔을 때는 요걸 기능별로 재분류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항목별로 갔으면 그거를 기능별로 묶을 필요는 없고 기능별로 갔을 때만 성격별로 다시 한번 재분류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기 기출문제 가시면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비용을 성격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이제 성격별로 갈 때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나오니까 매출원가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매출원가는 그냥 재고자산의 변동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 왼쪽 420페이지 보시면은 자,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수익은 매출이고 거기에서 이제 기타 수익을 더해서 자, 이때 비용을 빼는데 거기 보면은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 자,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원가를 별도 표시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를 그리면 자, 여기는 이제 매출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매출원가인데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기초에서 매입을 더해서 기말을 빼는 거죠. 자, 기초가 2만원에 매입이 9만원에 기말이 4만원. 그러면 이거 더해서 빼면은 매출원가는 7만원이잖아요. 자, 이렇게 써주는 게 여기 기능별이고요. 자, 성격별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매입액이 얼마 있어요? 매입액이 9만원이고 여기에 이제 상품의 변동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상품의 변동이 2만원이 얼마가 됐어요? 4만원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2만원을 마이너스 해주면 자, 여기서 매출원가는 7만원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상품의 변동, 원재료의 변동, 재고자산의 변동을 이렇게 표시하면 요거는 성격별. 자, 하나하나 이렇게 써주는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매출원가를 별도로 보고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기능별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 의미는 없어요. 여기 뭐하러 저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 하여튼 비용은 성격별로 분류할 수 있고 기능별로 분류할 수 있다. 자, 기능별이라는 건 묶음으로 가는 거고 묶음으로 갔을 때는 다시 자, 성격별로 다시 재분류하라.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422페이지 재무제표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먼저 비용과 수익 항목이 중요하대요. 그러면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 자, 유동성 순서에 따르는 표시 방법을 적용한대요. 그러면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배율법이니까 유동성, 현금화되기 쉬운 속도로 나눠서 보고. 세 번째, 정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수익과 비용은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순이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의 특별순이익 항목으로 표시한다. 절대로 특별순이익 표시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4번.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의 표시 단위를 1000단위나 100만원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우리가 이제 금액을 표시할 때 이렇게 쓰면은 81만 2천원. 이게 좀 너무 적죠? 자, 이게 이제 웬만한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매출액이 8억 1200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단위를 1000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81만 2천원이 아니라 요 뒤에 0세기가 더 있죠. 그러면 8억 12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100만원 단위로 또는 1000원 단위, 콤마 단위로 이걸 보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정보 이용자의 오해가 없다면 저렇게 이 보고 단위를
원 단위로 해도 되고 1,000원 단위로 해도 되고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방법 중에서 신뢰성이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단기 순이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 내역을 표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자, 특별순이익으로 어떤 경우라도 표시할 수 없다. 자, 그 외에는 이제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인데 우리 그 주택관리사 시험에는 뭐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에 대한 이 큰 세세한 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현금흐름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현금흐름표의 구조 요것만 좀 잘 다시 배우시면 되고, 자본변동표는 뭐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중이 없습니다. 자, 무시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석. 자, 423페이지 주석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느냐. 자, 박스 안에 보시면, 자, 재무제표를 작성한 근거, 사용된 회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재무제표 별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지만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가 있으면 별도 표기하시고, 또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하다면 그러한 내용을 자, 재무제표 말미 또는 별지에다가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 주석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주석의 표시 방법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자,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는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했다라는 사실을 주석에다 표시해야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회계 적용을 했다면 어떤 적용을 했는지 정책에 대해서 써줘라. 자, 그 밑에 건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보십니다. 자, 424페이지에 자, 기준거래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을 모두 골라라. 자, 그러니까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절대 표시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예를 든다면은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이런 거는 원인을 잘 모르잖아요. 그거 쓰면 안 되죠. 현금 과부족 이런 것들 쓰면 안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대급금 그거는 표시해야죠. 가수금 쓰면 안 돼요. 그 다음 당좌차월은 단기 차입금으로 통합해야죠. 그래서 당좌차월도 자, 재무상태표에 표시돼서는 안 된다. 어디로 간다고요? 단기 차입금으로. 자, 그 다음에 예수금은 써야 돼요. 부채고. 자, 충당부채도 별도 표시해야죠. 자, 따라서 가수금과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다. 자, 2번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기업은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 작성. 자,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 표시할 수 있다. 3번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1년 단위로 작성할 수도 있고 52주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 자,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전년도와 당해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자,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자, 보고기간 말로부터 6개월 이내 이용 가능한 정보가 아니라 12개월이죠. 항상 12개월 1년 정도. 자, 그래서 5번이 X. 자, 3번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1번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면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상계해서는 안 되죠. 자,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통합하여 표시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다시 말해서 거기 보시면 자,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이에요. 자, 얘는 어때요? 서로 틀려요. 서로 틀리면 구분해서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통합해서 표시하는 거죠. 내용이 완전히 반대로 썼죠. 거기 지금. 다시 자,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자,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구분하여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을 때는 통합하여 표시해야 한다. 뒤집어졌어요. 2번이 X. 그 다음 한국재택 국제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액은 전기, 전년도와 당해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 자,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자,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이나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해 줘야 되고, 자, 투자자산이나 영업용 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에서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처분 비용을 차감하여 상계한다. 우리 뭡니까?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매입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표시했죠. 그러나 처분할 때는 처분 금액을 아예 빼버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10만 원에 팔았는데 처분 비용, 거래 수수료가 10,000원이 들었다. 그러면 그냥 9만 원에 팔는 걸로 통합해서 빼서 순액으로 보고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번이 틀렸고, 4번. 자, 재무제표의 표시에 계속 제시된 계속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자, 계속기업으로의 존속 가능성을 반드시 평가해야 되죠. 자, 1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딴 거는 좀 읽어보시면 돼요.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표시와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틀렸죠? 유동성 배열을 할 수 있죠. 순서대로 유동, 비유동 구분하지 말고 현금화되기 쉬운 속도부터 쭉 써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고 또 그걸 유동성 순서에 따르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죠. 유동성 배열법, 유동, 비유동 구분법, 혼합법 셋 다 허용이 됩니다. 자, 2번. 자, 자본의 구성 요소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자본잉여금은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연결한다. 아니죠. 자본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아요. 기타 포괄손익만 자,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거죠. 2번 X.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손익을 구성하는 요소와 기타 포괄손익을 구성하는 요소로 구분 표시하여 반드시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아니죠. 두 개, 하나로 해도 되고 두 개로 나눠서 해도 됐죠. 자, 기타 포괄손익은 관련 자산과 부채의 미실현평가 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의 별도로 분류했다가 나중에 전부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된다. 아니죠. 전부 잉여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본의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것들도 있었죠. 자, 4번도 틀렸네요. 자, 재분류 조정은 단기나 과거 기간에 인식한 기타 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당기손익으로 넘어갈 수 있다. 5번만 정답이네요. 자, 6번. 자,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유동성 순서에 따르는 표시 방법을 적용한대요. 그러면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에 따라 표시하고, 자,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는 자, 기업의 감가상각비, 기타상각비, 종업원 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기능별로 보고했을 때는 다시 성격별로 추가 공시 맞고, 자, 기업이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할 때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자, 이연법인세 부채는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없다 그랬죠. 자, 4번. 비유동부채의 처분손익을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처분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은 총액주의에 위배되므로 허용하지 않는다.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의 처분이익과 처분손익이 나오면 그거 퉁쳐서 상계할 수 있다 그랬죠. 외환차익, 외환차손 퉁쳐서 상계할 수 있고,
자, 금융자산의 처분 이익, 처분 손실 이것도 상계에서 표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소, 기타 보충 자료를 통하여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거 여러 번 한 거죠. 잘못했는데 그거 변명한다고 해서 변명이 사실로 바뀔 수는 없다. 자, 7번. 자, 포괄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 너무 쉽죠? 금융원가는 비용이에요. 자,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 영업권 재무상태표, 매출채권이나 미지급 법인세도 자,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자, 8번.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손익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으로 옳은 것이래요. 자, 먼저 이익준비금은 어때요? 자, 이익준비금은 어디로 갑니까? 요거는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자,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이고, 자, 그 다음에 주식매수선택권 요거는 뭐예요? 자, 이 자본 조정 항목이죠. 주식매수 선택권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와 해외사업장의 환산손익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으로 갈 수 있는 게, 자, 다시 한번,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 평가손실, 해외사업 환산이익, 환산손실, 파생상품 평가이익, 평가손실 이런 것들이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다. 자, 그래서 라마만 정리하시고요. 자, 9번 포괄손익계산서의 설명과 일치하는 내용. 자, 기업이 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손익 절대 따로 표시 안 됩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의 현금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유동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동성을 평가하는 거는 재무상태표가 유동성 평가에 유리한 거죠. 자, 비용의 성격에, 비용의 기능에 대한 정보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성격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시 필요 없죠. 성격별로 했는데 뭘 또 추가로 공시해요? 기능별로 했을 때 성격에 따르는 추가 공시를 해야 된다. 4번 당일 또는 두 개의 보고서 형식에 관계없이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당연히 들어가죠.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매출원가는 기능별 손익계산서에 가는 거죠. 성격별로 갈 때는 자, 이 변동, 자산의 변동이라고 기록하지 매출원가를 별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9번에서는 4번만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10번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반드시 성격에 대한 추가 공시해야 되고, 자, 수익과 비용 어느 항목도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자,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경상이익을 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구분하여 표시한다. 틀렸죠? 자, 경상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비용의 기능별 분류할 필요가 없죠. 자, 기능별로 하면 성격별로 추가 공시하지만 성격별로 했을 때는 기능별로 분류할 필요 없죠. 자, 11번 자, X1년 초에 설립된 한국의 손익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요거 그리시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그려보시면 자, 우선 매출. 자, 매출에서 매출원가. 그러면 매출은 200. 자, 매출원가 50. 그러면 매출이익은 150. 자, 매출이익 150에서 자, 기타 수익 써보세요. 자, 임대수익 써있네요. 임대수익이 10만원.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비용. 자, 10만 원. 자, 그 다음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손실이니까 20. 자, 기타 포괄은 들어오면 안 돼요.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도 기타 포괄이에요. 자, 이자 비용이 일로 옵니다. 자, 이자 비용은 10만 원. 그러면은 요게 160에서 자, 얼마예요? 이거 40 빼면은 120. 자, 120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죠. 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자, 법인세를 빼면 요게 이제 당기 순이익입니다. 자, 그런데 법인세는 안 나왔네요. 자, 법인세 없으니까 당기 순이익은 120. 이렇게 오고 이제 여기서 기타 포괄이익, 기타 포괄 손실 빼면 여기가 총 포괄이익. 다시 기타 포괄 손익에 뭐 있다고요? 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평가손실, 해외사업 환산이익, 환산손실, 파생상품 평가이익, 평가손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재평가이익, 재평가 손실은 당기비용이죠. 넘어갑니다. 12번 자본 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 이건 너무 쉽다. 주식을 분할하는 거는 거기에 표시되지 않죠. 자, 주식을 분할하는 거는 액면 5,000원짜리를 500원짜리 10장으로 쪼개는 거죠. 자, 13번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게 너무 쉽죠. 이것도 부적절한 회계 정책,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소, 보충 자료를 통하여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게 뭐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자, 14번. 자,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우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경제적 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낸다. 맞죠?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반드시 비용을 기능별로, 아니죠? 기능별로 분류해도 되고 성격별로 분류해도 되죠. 2번이 땡. 자, 자본의 구성 요소는 납입자본,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누계액 포함합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타 포괄손익은 자, 기말 장부 마감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지 않고, 자,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활동을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분류해서 표시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2번만 잘못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자, 비율 분석, 그리고 현금 흐름표, 자, 거기까지 나가면 재무회계는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